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5명, 어제 휴일임에도 6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크고 작은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에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전국 3단계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대형 음식점 파고다타운 관련해 36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12명이 됐습니다. 이곳에선 지난달 28일 예술단 공연자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사우나 관련해서도 7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여전히 다중이용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사우나는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어렵고 탈의실 등에서 거리 두기가 충분하지 않아 감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성동구 이비인후과와 관련해서도 누적 1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동대문구 병원과 관련해서도 누적 확진자가 42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술집 5곳에서 관련 확진자 11명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해당 술집 방문자는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정부는 주말에는 검사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유례가 없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은 3차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총체적 위기 국면이라며 1, 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번 주에는 550명에서 7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일 발생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됩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3주간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과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에 추가로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일괄적으로 2단계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2.5단계에서도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의료 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국적 3단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불효불급한 외출과 모임은 취소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최근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고비라는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군과 경찰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지금이 코로나 확산세를 막을 마지막 고비다. 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백신과 치료제 사용 전까지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염과 전파가 일상의 공간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두 차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에 이어 2주 만에 이뤄진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는 의료체계 부담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겁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아 지난 추석 명절 이상의 자발적 방역 실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 찾아가야 할 곳이 많겠지만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방역에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별도로 수도권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군과 경찰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선별진료소의 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설치, 15분이면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한 신속 항원 검사 활용 추진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세를 꺾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속도를 높여서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인이 다니는 교육시설 보조교사가 확진돼 어제 저녁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오늘도 확진자가 50여 명이나 추가됐습니다. 이 요양보호사의 첫 확진 이후 이틀간 90여 명이나 확진됐는데 보건당국은 음압병실이 부족해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부터 10층짜리 건물 전체가 격리되는 코호트 격리 조치가 취해진 울산시 남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53명 추가됐습니다. 울산시는 입원 환자 52명과 요양보호사 1명 등 모두 53명이 지역 261번에서 313번 확진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100세 이상 1명, 90대 12명, 80대 24명 등 대다수가 고령층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어제도 환자와 직원 등 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이틀간 확진자만 91명에 달합니다. 확진자들은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울산 222번 확진자인 60대 요양보호사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22번 확진자는 지난달 30일까지 이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다만 222번이 전파자인지 병원 내 다른 확진자에게서 감염된 것인지 등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5일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지상 10층짜리 병원 건물 전체를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또 확진자들을 울산대학교 병원 음압병실로 옮기고 있는데 병실이 부족해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조만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서는 백신이 일선 병원에 전달됐고 미국에서도 곧 백신 긴급 사용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영국 런던 남부의 한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현지 시간 내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요양원에 있는 노인 등이 우선 대상이며 이들은 3주 뒤 두 번째 접종을 합니다. This is just so exciting. It's a momentous occasion. The NHS has been planning extensively to deliver the largest vaccination program in our history. So it's really exciting. 미국에서도 FDA, 즉 식품의약국의 자문기구가 백신 평가 회의를 잇따라 엽니다. 오는 10일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17일에는 모더나 백신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긴급 승인 시 이르면 이달 말 역시 요양시설 노인들부터 백신을 접종합니다. We have a vaccine. There is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but we will not all have the vaccine in our arms before May or June. 독일 메르켈 총리도 조만간 독일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바이에른주가 외출 제한을 예고하는 등 방역의 고삐도 함께 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조코이 대통령이 중국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 120만 회분이 1차로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중에는 긴급 사용 허가를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전국 판사 대표들이 오늘 법관 대표회의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논의될지가 관심이었는데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의 정기회의인 법관 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전국 법원의 법관 대표들은 오늘 온라인에서 화상 연결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법관 대표회의 측은 검찰의 법관 정부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사전에 공개된 8개 회의 안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오늘 현장에서 제주지법 법관 대표가 발의했고 다른 판사 9명의 동의를 얻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대표회의 측은 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관 대표가 이 사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정치적 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에 포함하면서 알려줬고 윤 총장 측이 문건 일부를 공개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사안을 포함해 윤 총장의 징계 사유를 논의할 징계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서울대 교수들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은 검찰의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하겠다는 것이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등 10명은 오늘 오전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주의 후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시민들이 민주주의 감시자로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오늘 대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951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사재단은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이 아니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은 낙습을 끊고 과감하게 새 출발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가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면서 합의 추천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하연 기자입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모레까지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려던 민주당. 오늘 법사위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를 추가로 이어가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처장 후보 추천을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고 경제, 노동 관련 법안도 양당 정책위의장과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다시 협의가 시작될 겁니다. 경제, 노동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 의장, 수석부의장이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5.18 왜곡처벌법을 단독 처리했고 공수처법 처리를 막으려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위 회동을 전격 취소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합의 파기라고 주장하면서 날치기 처리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끝까지 막아내고 힘이 모자라면 국민들께 호소하고 하소연해서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항의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내일 열릴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6명이 구성되는데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정해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 요소 중 하나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둘러싸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 심리위원들 사이에 엇갈린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전문 심리위원 3명 가운데 홍순탁 회계사는 미흡 평가를,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 변화 평가를 내렸습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기술을 개발한다는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철강, 정유 등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주력 산업들의 구조를 바꾸고 전기차나 수소차 비중을 빠르게 늘리는 등의 대책이 담겼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경제 구조를 저탄소화하기 위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등 4개의 탄소 다배출 업종의 산업 구조를 바꿉니다. 철강은 수소 환원 제철과 전기로 체계로 전환하고 정유는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석탄이 40%를 차지하는 현재 발전 구조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이 됩니다.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 확대는 앞당기고 차 없이도 살기 편하도록 광역 도시철도망을 확충하는 한편 무인 자율주행 셔틀 같은 새 모빌리티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과제로서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면 국익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상황 적응보다는 과감한 선제 대응이 더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은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대표적으로 2차 전지와 바이오 등을 육성한다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런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 번째로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내걸었습니다. 25만 명이 종사하는 내연기관 차 부품업계가 대표적인데 이들에 대해 미래차 등 유망업종으로 전환을 도우면서 재취업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후 대응 기금을 새로 조성하고 세금과 부담금 등의 체계도 개편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유엔에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제출하고 내년까지 미래차 전환이나 에너지 혁신 등의 핵심 정책 추진 전략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산란계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기도는 어제 여주시 가남읍 산란계 농가에서 닭 1000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농장주 신고가 접수돼 간이 검사를 한 결과 H5형 바이러스 양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 중인데 고병원성 여부는 내일이나 모레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예방 차원에서 도내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 오는 9일 오전 5시까지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2.5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에서는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됩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하고 PC방과 영화관, 독서실도 밤 9시 이후로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2.5단계 달라지는 점들을 성민수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핵심은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될 수 있으면 집에 머물라는 겁니다. 2단계에서 밤 9시 전까지 문을 열었던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은 이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 판매 홍보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식사 모임, 송년회 등 사회활동을 넘어 출퇴근, 등하교 같은 필수적인 일상에도 방역 조치가 확대됩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모든 민간기업에도 필수 인원 이외에는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학교 수업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모두 교실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는데 다만 내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은 예외적으로 밤 9시 이전까지 허용됩니다. 이미 2주간 야간 활동을 강력하게 제한한 서울을 포함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는 시설도 늘어납니다. 대형마트와 독서실, PC방,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식코너 운영이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지방으로의 이동도 줄이기 위해 KTX와 고속버스의 경우 좌석의 절반만 예약을 받도록 권고됩니다. 비수도권 2단계 상향으로 전국 모든 음식점의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로 제한되면서 중소상공인의 피해는 불가피해진 상황. 길어지는 거리두기로 이미 큰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재차 송구합니다. 하지만 지금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또 수도권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인 미만의 사람만 모일 수 있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예배,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도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이버 공격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늘 2021년 사이버 위협 시그널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와 원격 교육,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강력하고 다양한 사이버 공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은 특히 국내 사이버 위협의 경우 랜섬웨어의 확대 등이 대표적 사례라며 철저한 보안 강화 등을 당부했습니다. 해양 사고는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수온이 낮은 동절기에는 더 위험한데요.
드넓은 바다에서 생명 구조에 힘쓰고 있는 민간 해양 구조대를 곽선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꼬막 양식업자 정병률 씨는 지난해 가을 해경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근 해상에서 낚시 선박이 전복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간 해양구조대원인 정 씨는 곧바로 배를 돌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낚시객 3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배 위에 매달려 있었죠. 유속도 세고 배도 침수할 이게 놓여 있고 뒤집힌 배에 접안을 해가지고 한 사람씩 배에다 실었죠. 지난달 여수 초도 해상에서는 낚싯배가 암초에 충돌해 침몰하자 인근에 있던 민간 해양구조대원이 9명을 무사히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드넓은 바다 특성상 해경에 사고 신고가 접수돼도 현장까지 빠르게 이동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수온이 낮은 때에는 구조 시간이 생사를 좌우합니다. 이 때문에 바다 곳곳에서 조업이나 양식업을 하는 민간 해양구조대원들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민간 해양구조대와 무전, 통신 등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구축하고 모집 인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수해경 관할 민간해양구조대원은 2018년 320명에서 올해 59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 참여율도 올해 전체 사고 148건 가운데 28%를 차지했습니다.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 시 응급처치 및 수색기법 등 각종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생업도 뒤로 하고 현장으로 향하는 민간구조대의 희생정신이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산간 계곡이 많은 강원도에선 해마다 여름 장마철만 되면 하천이 흙탕물로 몸살을 앓고 나는데요. 그런데 경사지 밭을 계단식으로 바꿔봤더니 흙탕물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1시간에 70mm씩 쏟아지는 비. 비탈진 밭에서 쉴 새 없이 흙탕물이 흘러내립니다. 계곡은 금세 짙은 흑색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바로 옆은 상황이 다릅니다. 흙탕물 색이 훨씬 옅습니다. 과거에는 흙탕물이 하천까지 그대로 흘렀지만 지금은 계단식 밭이 조성돼 곳곳에 흙탕물이 가라앉을 공간이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소나기가 이렇게 경사가 있으니까 막 흘러내려가지고 막 흘러가고 그러던 게 이렇게 놓으니까 막 흘러가지 않고. 환경부가 올해 초 강원도 평창과 홍천 등 해발 700m 이상 고랭지 지역의 경사지밭 3곳을 이런 계단식 밭으로 바꿨습니다. 계단식 밭 경작으로 비 오는 날 흙탕물 발생에 변화가 있는지 실험했더니 뚜렷한 흙탕물 저감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계단식 밭 3곳에서 비 오는 날을 골라 7차례에 걸쳐 흙탕물의 탁도를 측정해보니 계단식 밭이 일반 경사진 밭보다 탁도가 87.8% 낮았습니다. 하천 생태계 훼손이나 상수원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정량 토양이 이제 함수되는 양을 채운 이후에 이제 강우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 유출되는 양이 줄어들고 유출되더라도 그 농도가 많이 저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자치단체와 협의해 고랭지의 계단식 밭 조성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개인의 1조 원 넘는 대규모 사자에 힘입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단독 순매수세에 1% 넘게 상승하며 연고점을 새롭게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3.99포인트 상승한 2745.44에 코스닥은 13.12포인트 오른 926.88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3대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주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우리 증시는 오늘 변동성 있는 장세를 펼쳤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기관의 대규모 매도에 장중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개인의 사자가 낙폭을 모두 만회하며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와 2% 넘게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첫 완치 사례 소식에 녹십자 그룹주가 강세였고 한편 금감원의 은행권 연말 배당 축소 검토에 금융주가 약세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과 같은 1,082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대기 중에 먼지가 가득해 공기가 탁했습니다. 지금도 충청과 전북, 광주와 대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밤사이 찬바람이 불면서 이 먼지가 어느 정도는 거치겠지만 충북과 영남, 광주에서는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아침 기온이 영상에서 출발했지만 내일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고 한낮 기온도 오늘 아침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 충남 남부와 그밖에 남부 일부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전북 동부와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청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 광주는 영상 2도 등으로 오늘 아침보다 6도에서 7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철원이 3도, 청주 5도, 광주 대구 7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건조함이 더해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